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8월 마지막 주 남부 개창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저와 김명주 앵커가 한 명씩 번갈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에 북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태풍 소식을 포함한 오늘 주요 소식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바비가 강타한 황해남도를 찾아서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앞서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태풍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김 위원장이 각종 위기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자력 갱생하겠다,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던 1990년대 상황과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양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소위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바비가 휩쓸고 간 북한 최대 곡창지대 황해남도 일대를 찾았습니다. 옥수수대가 넘어지고 벼가 상하는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한 김 위원장은 예상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다면서 자연재해 위기 대처 능력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 복구에 당 중앙위 각 부서들을 모두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를 막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풍에 의한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올해에만 모두 7차례 노동당 회의를 직접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을 직접 챙기며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는 내년 1월 소집하는 8차 당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연일 조성하고 있습니다. 8차 당대회가 열린다는 소식, 우리 모두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또 코로나와 장마, 태풍 등 난제가 산적하지만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자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경제건설 성과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안아와야 한다며 평양 종합병원과 어랑천 3호 발전소 등 주요 공사를 당창건 기념일까지 매듭 지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목표 달성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이튿날 노동신문에는 이렇게 각계의 자아 비판이 가득 실렸습니다. 경제 발전의 기둥인 화학공업이 재구시를 못했다는 자책에서부터 나라 경제가 제대로 펴지 못한 건 금속공업에 맏아들인 김책제철소의 책임이라는 반성문까지 자성일색이었는데요. 북한이 내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기약하자며 다시 고삐를 쥐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1990년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한 경제는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북한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성장 10대 전망 목표, 연성장률 10% 내외를 제시했던 계획들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급기야 1993년 12월 열린 노동당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의 대외 무역 환경이 악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랄까 원자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처한 정세 구조는 1990년대 초와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경제 협력이 불가능한 점,
경제 실패를 인정한 점, 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또한 유사합니다. 2020년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감염병 확산, 또 대북 제재가 지금 2016년 이후 4년째 집중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북한의 무역 거래액이 10분의 1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는 수해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경우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초에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측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연영록 총리가 서울의 워커힐 호텔을 방문해서 정원식 총리와 함께 상당한 진동 끝에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단독 가입 원칙도 폐기하면서 남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포함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새로운 대미, 대남, 또 대국제 외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고립을 탈피할 것인지 상당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상치 않은 북한 내부 상황에 우리 정부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통일부와 국정원 간 미묘한 입장차도 주목됩니다.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 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측근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나눠준다며 이를 위임 통치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체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어감 때문에 각종 억측이 뒤따랐습니다. 일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다시 제기됐고 방산주가 급상승하는 등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역할 분담이란 말로 북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다고 2인자나 후계자로서의 이런 위상을 확립해가지고 그런 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이른바 작은 교역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북한술 35톤과 남한 설탕 167톤을 물물 교환하려던 남북 민간 교역. 그런데 북한 사업 파트너 중 한 곳인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이라는 국정원의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통일부 추진하는 물물 교환으로 완전히 이제 백지화된 그건 철회된 거죠. 뭐 철회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사전에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다며 제재 논란이 불거진 회사를 제외한 다른 곳과의 물물 교환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양 외교안보 부처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을 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발표 내용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부인되는 이런 해프닝을 앞으로는 차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서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 나타난 지지자들은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성과로 꼽았는데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면 지금과는 매우 다른 대북 정책이 펼쳐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nominee, Donald J. Trump. Let us commence. 한 표의 예외도 없이 만장일치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 대통령. 전당대회 지지 연설자로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북한의 위협을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Obama and Biden let North Korea threaten America. President Trump
rejected that weakness, and we passed the toughest sanctions on North Korea in history.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미 협상이 아무런 전략도 인내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Our allies pushed aside.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펼쳤던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오바마와 4년 더인 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략적 인내가 재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이 되고 북한 정권은 붕괴하지 않고 그리고 협상은 제대로 성공하지 않고 제재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전략적 인내와 같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또 한 차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바이든은 제재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I would be putting pressure on China to put pressure on Korea to cease and desist from their nuclear power, make their efforts to deal with nuclear weapons. 북핵 해결의 열쇠가 중국이란 그의 인식은 꽤 오래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부통령 때인 2013년 12월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실각설이 돌자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북 압박 및 공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제재를 계속했지만 중국의 경제 지지, 경제 지원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빈틈이 남아 있었거든요. 육자 회담국들 간의 어떤 다른 이견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다른 이견들을 어떻게 미국이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북 정책의 하나의 파트너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이 8차 당대회 개최 시점으로 제시한 2021년 1월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에 돌입하는 해입니다. 집권 10주년을 앞두고 연일 자력갱생을 외치며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장마의 태풍까지 북한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에 이어 올해 긴 장마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 당국이 이번엔 관영 매체를 동원해 태풍 바비의 위력을 시시각각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이틀 연속 이례적으로 태풍 특보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기자가 직접 태풍 피해 지역을 찾아가 현장감 있게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센 바람에 전봇대가 넘어지고 가로수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붕은 날아가고 도로는 무릎까지 침수됐습니다. 27일 오전 북한에 상륙한 태풍 바비에 평양시와 남포시, 황해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선중앙TV는 새벽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지역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는데요. 현재 여기 남포시는 태풍 8호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남포 시내 안에 여러 군데 도로가 흙물로 해서 끊어져서 교통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선 기자가 우산을 쓰고 보도하는가 하면 남포시에선 물에 잠긴 도로에 직접 들어가 태풍의 위력을 전했습니다. 태풍이 상륙했을 때는 여러 번에 걸쳐 방영 중이던 프로그램을 끊고 속보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산을 이용해서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을 지금 태풍 8호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소이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 때는 기상수문국에서 알리는 소식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어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9일과 10일에 우리나라는 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 같은 기상특보를 많게는 하루에 11번까지 방송하면서 그래픽과 자막을 이용해 피해 예방과 정보 전달에 한층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북한의 냉동 공장이 정신없이 바빠진다고 합니다. 평양 시민들이 여름철 간식으로 얼음 위에 과일을 올려주는 시원한 빙수를 즐겨 찾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장마가 끝난 뒤 늦더위가 찾아와 평양 빙수 가게에 손님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곱게 갈린 얼음에 각종 과일과 견과류, 아이스크림까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최고의 여름 간식 빙수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평양 시내 곳곳에는 간이 빙수 가게가 문을 여는데 올해는 장마가 끝난 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매대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시원한 빙수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딸기 빙수가 제일 인기가 높습니다. 블루베리와 비슷한 모양인 북한의 천연기념물 들쭉부터 딸기, 토마토, 수박 등 빙수 종류가 수십여 가지나 됩니다. 손님들이 찰떡빙수는 대단히 맛있다고 영양학적으로 볼 때 건강에 좋기 때문에 늙은이들과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합니다. 빙수 소비가 늘어나자 얼음을 생산하는 냉동 공장도 덩달아 바빠졌는데요. 영하 40도에서 얼린 얼음을 포장해 빙수 가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빙수용 얼음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위생학적 경우가 잘 보장되어야 하고 갈았을 때 색도가 좋아야 하며 잘 녹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평양에 들어선 빙수 가게. 빙수 한 그릇의 가격은 북한 돈으로 약 2,000원 정도인데요. 북한 물가를 고려했을 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평양 시민들의 여름 별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빙수의 맛을 더 살. 눈물 젖은 두만강, 찔레꽃. 우리에게 친숙한 이런 일제강점기 전통가요들이 북한에서도 애창되고 있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북한도 1990년대부터 계몽기 가요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통일의 기초가 되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음악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좁혀갈 방법은 없는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처음 드는 고향여 이쁜이 꽃뿐이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가는 트로트 가수와 호응 가는 관객들. 지난 4월 방영된 KBS 가요 무대의 한 장면이다. 당시 가요 무대는 방영 35주년을 맞아 가요 무대 애창 100곡을 소개했는데 순위권에 든 다수의 노래들이 일제강점기 대중의 마음을 울렸던 전통 가요였다. 목포에서 1935년 발표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1940년 선보인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이 상위권에 올랐고 일제강점 말기인 1942년 백나나가 부른 찔레꽃은 애창곡 1위를 차지했다. 모두 반세기가 훌쩍 넘은 곡들이지만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절 가요가 우리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 사상적 차이를 떠나 북한 대중들도 함께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선 일제강점기 시절 노래를 계몽기 가요라고 특정하고 있는데 음악 감상 시간을 특별 편성할 만큼 인기가 높다. 어렸을 때 좀 유행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래들 중에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 계몽기 가요를 가장 많이 손꼽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월가도 있고 나이 살던 모양은 이런 노래도 많이 좋아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홍도야 울지 마라, 찔레꽃, 그리고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북한의 계몽기 가요를 적극 보급한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분단 직후 사상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계몽기 가요. 그러나 199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본격적인 발굴 사업이 시작됐고 2000년 190여 곡이 실린 계몽기 가요집에 이어 2008년 계몽기 가요 600곡집이 출간됐다.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던 이런 계몽기 시대의 노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문화적 전통을 오늘날에도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제의 어떤 그 비교 우위를 선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계몽기가 불렸던 시기가 김일성의 이제 항일 혁명 활동 시기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풍부했었던 문화유산을 재발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계몽기 가요는 전통가요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동요와 창가, 가곡, 신민요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남한과의 음악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창작 동요의 효시가 되는 1924년 발표작 반달도 여전히 북한 학생들의 입에서 불리워지고 있다. 북쪽에서도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릅니다. 부르고, 남쪽에서도 부르겠죠. 우리는 다 이렇게 참 민족적 정서가 다 있는 것을 해서 다 같이 부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즐겨하는 노래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전통가요다. 일제강점기 전통가요는 영화를 통해 대중에 확산됐는데 바로 1992년부터 시리즈로 제작된 민족과 운명이다. 당대 북한 최고의 여배우 오미란이 극중에서 부른 홍도야 울지 마라는 공개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늘이 믿으시는 내 사랑에 그 눈물 걷어주는 사실 북한에는 사상적인 노래를 북한 주민들이 계속 불러왔는데, 이 사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낸 이런 노래가 좀
북한 주민들이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민족과 운명에서 그 홍도야 울지 마라가 나오면서 이 노래가 어른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계몽기 가요로 불렸던 것 같아요. 남과 북의 주민들이 같은 노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치 이념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연결고리라는 것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경험했었고 체험했었던 그 추억을 상기시키는 데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남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분단되고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지나면서 공통의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적인 어떤 문화 자산이 되게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들었었던 리듬, 익숙한 리듬과 친숙한 리듬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오랜 세월을 지나 어렵게 만난 이산 가족들 역시 표류계 정과 함께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노래로서 서로를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남과 북은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마다 음악적 교류를 디딤돌로 삼아왔다. 그 과정에서 남북 공동의 음악 계몽기 가요는 민족 동질성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왔다. 그러나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고 세대가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음악적 교류를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대별로 이런 차이가 꽤 큽니다. 변화되는 주기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공통성을 찾아 나가는 것은 민족을 기반으로 한 것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세대들에게 접근해야 할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젊은 감각과 글로벌한 감각으로 공통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서로의 음악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하는 건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난 너를 못 잊어 우제 난 너를 사랑해. 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찾은 삼지연 관현악단은 한국 대중가요를 불러 큰 호응을 샀고, 시냇가에 푸른 버드나무야. 우리나라 예술단도 평양 방문 당시 북한 가요로 화답해 큰 환영을 받았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연주할 곡은 나라를 빼앗기고 몸부림치던 순환의 그 세월, 우리 교례가 함께 부르던 계몽기 가요입니다. 통일을 갈망하는 온 교례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통일을 향한 한결의 마음이 담겼던 노래. 남과 북 모두의 가슴을 울렸던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남과 북이 모두 즐기는 스포츠 종목은 단연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한 팀이 돼서 경기장을 누빌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기도 하죠. 축구는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왔는데, 이런 남북의 축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최윤아 리포터가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배지게 지켰습니다. 반대편 세타닝 헤딩하지못해 흘러나온 볼 1991년 최초로 구성된 남북축구 단일팀이 맞닥뜨린 상대는 남미의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0대 0을 이어가던 순간 북한 조인철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남북 단일팀은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8강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서먹했던 남북한 선수는 자연스럽게 아리랑을 부르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남북 축구 역사의 감동과 환희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특별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경성축구와 평양축구의 친선 경기, 남북 단일팀 한일전 등 시대별 축구 이야기가 빠짐없이 기록됐습니다. 6.25 때 전쟁의 기나긴 동안에 선수도 없어서 늙은이 대표팀을 데리고 와서 그냥 일제 36년을 겪은 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는 이 땅에 일본인들을 들이지 마라. 우리 선수들이 홈 경기를 포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담보로 한 각서까지 쓰면서 선수들은 출전을 감행합니다. 평균 나이 35살. 서울과 평양 출신 선수들이 함께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북한 출신 최정민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사상 첫 월드컵 티켓을 따내는 이변을 일으키는데요. 선수들은 한국 땅을 밟은 첫날 전 국민의 환호를 받게 되는데요. 전쟁의 폐허 속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국가 재건을 하는데 원동력이 된 게 바로 이 축구팀이었다. 스포츠 역사의 한 단면을 보며 관람객들은 생소함과 동시에 흥미를 느낍니다. 스포츠는 사실 국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축구는 세계적인 운동이잖아요. 축구는 역시 스포츠는 역시 세계를 아우르고 또 남북한을 아우를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2018년 평양 남북축구대회에 참가했던 최민아 선수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당시 경기 사진을 보며 북한 선수들과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북한 선수들은 어떨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단 되게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전신력도 좋은 것 같고. 과거 북한은 축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58년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가입하면서 국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파란을 일으킵니다. 북한 국가대표팀은 엄청난 기동력과 수비에서 일명 사다리 축구로 이탈리아를 꺾고 예선을 통과하는데요. 이후 북한 사회에서 축구는 대표적인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축구를 매개로 남과 북도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 형제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통일되면 이게 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네 편 이게 따로 없습니다. 1991년 남북 단일팀이 8강까지 진출해 화합을 이뤄낸 뒤엔 북한 선수단이 남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여기 밟아보니까 이 땅도 내 나라고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 잘 아시다. 2000년대 들어선 남북 유소년 축구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는데요. 2006년부터 남북에서 14회, 중국에서 8회 등 총 22회에 걸쳐 매년 중단 없이 교류해온 유소년 축구. 북한 선수들이 남한 땅을 밟고 어색함은 있었지만 금세 선수들은 어우러졌습니다. 포지션 어디야? 포지션. 어디서 나? 자리. 백. 오른쪽 백. 서먹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장난도 많이 쳐주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친구 같았고 뭔가 얼굴도 저희랑 비슷해가지고 친하게 이렇게 얘기도 나눴던 것 같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2015년 8월에는 목함 지뢰 사건과 대북 확성기로 인한 남북 포격전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한 선수단이 방북해 2차 아리스포츠컵을 치렀습니다. 와 보니까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주 앞으로 어가면서 경기도 자주 하고. 국민에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스포츠 축구. 문 대통령 역시 축구로 화합하는 남북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500g이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축구공. 이 공 하나가 남과 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평화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이기도 한데요. 축구가 앞으로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남북 단일팀 축구의 감독과 선수를 만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과거 남북 축구 경기를 치렀던 선수와 감독이 모여 특별한 소장품을 선보였는데요. 1954년 한일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북한 출신 최정민 선수의 축구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그 기능보다는 발을 보호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앞코라든가 이런 부지처럼 이게 이제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높죠. 저는 이 축구화 보면서 어떻게 이런 축구화를 신고 어떻게 뛰었을까. 그 골도 넣고 무게가 한 500g 나갑니다. 지금 현재 축구화는 한 200g 나갑니다. 이게 훨씬 가볍고 이게 훨씬 무거워요. 여기는 팔이 살짝 지금 아릴 정도로 진짜로 좀 무겁고. 1966년도 잉글랜드 월드컵에 출전한 북한 강용훈 선수가 착용했던 유니폼도 직접 입어봤는데요. 입어보니까 좀 되게 딱 맞거든요. 제가 체격이 막 큰 편은 아닌데 당시의 선수들이 조금 체격이 마른 편이셨어요? 북한 선수들이 별명이 짜리몽땅이었어요. 체격이 작아서? 네, 평균 키가 뭐 1m 65였으니까 아주 작고 말랐죠. 그래서 사다리 접법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남북한 다 통틀어서 지금 이 유니폼 한 벌밖에 없어요. 북한에도 없는 유니폼이에요. 사진 한번 보세요. 너무 영광의 순간이어서. KBS 직분명품에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이들은 남북 축구가 통일에 힘을 실어줄 가교 역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통일의 시작은 축구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축구에만 다른 건 할 수가 없죠. 남과 북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또다시 경기장을 누비며 승리의 기적을 이뤄낼 그날을 꿈꿔봅니다. 네, 신속하게 태풍 피해 지역을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중앙위 부서들을 농작물 복구에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죠.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기에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울창한 삼림과 맑은 계곡물을 자랑하는 함경남도 마식령의 모습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